주 4.5일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 출범했습니다.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연말에는 로드맵을 내놓겠다라는 목표인데요. 하지만 재계에선 노동 생산성을 지적하면서 시기상조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주 4.5일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나오셨고요.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또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원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어원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드디어 논의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먼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 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 합리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입니다. 첫 회의도 가졌죠. 김종진 소장님께서 이제 회의에 다녀오셨으니까 첫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뭐 화기애애했다, 뭐 전체적으로 잘해보자라는 뭐 그런 공감대들이 있었다.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자는 데는 이제 공감대가 이룬 것 같고요. 그리고 노사단체가 이제 네 분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도 하고 있어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지혜를 모아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력하자라는 취지에서 크게 나쁘지 않게 첫 스타트를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노동시간을 보면 OECD 평균보다 151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저희가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자, 장시간 근로 문화를 일단은 바꿔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여기에는 공감을 하시는지 먼저 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뭐 그렇죠. 그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됐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지난 10년간 총 근로시간 단축 감소 추세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단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 52시간제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됐고 정착이 됐고, 그리고 단시간 근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초단시간 근로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근로시간이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네. 이걸 같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다. 속도는 늦어지겠지만 그냥 둬도 근로시간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추진단에서도 잘 포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로시간 제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 임금제라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장시간 근로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아니면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근로시간의 어떤 배분에서의 불균형, 불평등, 이것이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총 근로시간을 줄여가되, 그 목표를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줄여가되, 그 방법을 주 4.5일제 이렇게 하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네. 그러면 금요일 날을 예전처럼 오전 근무만 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뭐 그렇죠. 예, 지금 은행노조에서 그러지 않아도 임금 교섭을 하면서 그걸 주요 그 교섭 목표로 내걸고 파업을 뭐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개별 업종이나 사업장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어떤 노조 측의 요구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기대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40시간제를 35시간제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은 공감하세요? 근로시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거의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한 2,400시간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월 평균으로 하면 200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0년 지나면서 지금 1,800시간대로 왔으니까 사실 많이 줄긴 했거든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제가 생각해도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근로자가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냐. 사실 거기에 방점이 저는 꽂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근로자의 어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보자는 취지도 있지만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주 52시간제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특수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쪽으로 너는 방점을 찍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임금이 주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할 내용들을 개선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줄여도 어떻게 줄이느냐, 어떤 합의된 방식으로 줄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소장님? 일단 이제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는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이제 줄이는 게 실노동 시간의 핵심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면 좀 연차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고 또 애초에 일한 만큼 우리가 쉬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4.5일제만이 아니라 여러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20년 전처럼 홍삼 먹고 야근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하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 가능한 체제를 높이기 위한 방향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 5일제로 전환할 때도 굉장히 많은 진통들이 있었고 사실 그 제도 도입 초반에는 굉장한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4.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타격을 받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동시장 전반적인 구조가 여전히 산업 구조가 노동 집약형 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걸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한 중소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라는 소프트웨어가 주입이 되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이거에 대한 반대 논리의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근거는 네.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양극화돼 있다. 이중구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4.5일제로 가도 충분한 그런 생산성과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업종이 있는 반면 52시간, 이거 52시간제는 사실은 뭐 40시간에다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도 지키기 어렵다 이런 업종과 사업장이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아직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그게 그냥 용납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고를 적용 안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 정도는 뭐 양해가 되지만 근로시간에서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이 이렇게 만연한 법적 적용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될 이슈일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융같이 그 업종의 특성상 뭐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뭐 김종진 소장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뭐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실태를 보면 개선할 것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포괄 임금제라든가 그리고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근로시간 선택권?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약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조정을 네.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업주의 목적, 사업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임신, 출산, 육아기의 여성이라든가 남성도 마찬가지겠고요. 아니면 그 학업과 병행하고자 하는 초기 청년 취업자들이라든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을 좀 유연하게 뭐 30시간 파트타임도 좋다. 그리고 고용만 안정이 된다면 20시간, 30시간, 35시간 그런 근로시간 단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의 시간 선택권을 강화하는 쪽에 그런 걸 통해서 실근로 시간을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종합해 보면 도입을 하더라도 경직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처한 뭐 산업이나 업체의 규모나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리 탄력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열어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그걸 같아요. 같이 열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송 교수님, 이게 이제 직접적인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결과가 나타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게 대미 투자를 막 엄청나게 해달라고 또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강세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굉장히 잘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지금 손톱깎이도 만들 수 있는 제조업 전 분야의 강점이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럼 제조업은 어떤 산업이냐 하면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사무직 같은 사람들, 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지만 뭔가 제조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생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산 시간에, 그러니까 생산 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제약이 들어가면 그러면 당연히 생산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개인들의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의 근로 시간을 줄이되 대신에 고용을 더 늘리면 되지 않냐.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보완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돼요? 네, 기업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업도 분명 이익을 극대화하는 집단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그 두 가지를 고민할 거예요. 기존의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것과 아니면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해서 생산 투입하는 것과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할 텐데 지금 하나의 어떤 옵션을 빼낸 상황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술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에 이만큼을 생산했던 것을 지금 근로자의 36시간만 투입했을 경우에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 기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기업이 제 생각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을 즉각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기업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드웨어가 안 바뀌었는데 바뀐 소프트웨어 자꾸 넣으려고 하면 안에 충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 4.5일제라는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산업 구조에 안 맞는데 억지로 이걸 도입했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 절충점이 있겠냐라는 고민이죠. 근데 국민들하고 시청자들이 약간 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4.5일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전면 보편화 의무화하는 게 아닙니다. 네. 첫 번째는 향후 4년 동안 4.5일제를 참여하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네. 지원을 하면 신청 지원을 하면 0.5에 대한 인건비와 세액 공제 등을 해주는 당장 내년에 시범 사업이 있죠? 예, 그 시범사업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50개 기업 남짓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일부 경영계에서 소상공인 측에서 얘기하는 뭐 경영의 타격이라든가 네. 인력 감소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은 이 정책 실험에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보다 더 나은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획일적인 4.5일제도 아닙니다. 우리 기업은 조업 영업을 위해서 부서 팀별로 어떤 직원은 오전에 좀 쉬고 오후에 출근하고 어떤 팀은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형을 다양하게 실험할 예정이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생산성을 이야기하는데 생산성은 단위당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인데 우리 기업들이 좀 꼼꼼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산성에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가미가 되지 않으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가 이제 저성장 기조에서 앵커께도 말씀하셨듯이 이 노동 집약적이 많은 영세 기업이 쉽게 탈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고용팀에서 AI나 디지털화를 도입한 기업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근로시간은 3-4시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제 이제 그 정부 첫 노사정 협의체 네. 출범에서도 충북 음성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
한 250명 되는 생산직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고 AI를 도입해서 최근 3년 사이 이제 생산성이 높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4.5일제를 추진하면서 생산성을 가미할 수 있는 방식도 같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바로 질문 드리고 싶으면 삼성전자 최근에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 안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도 계속 굉장히 논란 이었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해결 수순으로 가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죠. 4.5일제를 도입했었을 때 주 52시간제 예외랑 동시에 적용되면 부딪힐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현재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여당이나 등에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52시간을 불가역적으로 2018년에 했는데 다시 삼성반도체 등을 특정 산업을 예외 조항해주면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장시간을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 2월에 이 논쟁이 있으면서 특별 연장근로 한도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작년부터 예외 규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사유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진 소장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시간, 그 실근로시간 단축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4.5일제로 가는 건 아니다. 그건 최종적인 어떤 수단일 수 있고 단축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건 유연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유연성을 부여하는 건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서 스스로에게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체의 요구나 그 생산성이라든 경쟁력 이런 걸 감안해서 위쪽을 터주는 그 사업주들의 탄력적인 시간 운영의 길을 터주는 것도 저는 동시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그 원체 근로시간의 유연화만을 과도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동계나 민주당 쪽에서 이건 52시간제에 뭔가 구멍을 내는 거다 하는 약간 그 진영 대결의 쟁점으로 부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의 R&D 인력과 뭐 고연봉 1억 5천인가요? 얼마인가 그 임금 상한도 있고 업종도 한정돼 있고 그 노사 합의를 전제로 했고 또 안전 조치 강화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막았던 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그걸 들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에 태워놓았기 때문에 10월인가 1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민주당 원안대로 하려면.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 자체는 뭐 그대로 산업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52시간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거는 저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단 측에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전반적인 어떤 제도 개편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목표 속에 약간 동의의 폭을 사회적 합의를 쉽게 구해가려면 그런 어떤 기업 측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동시에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네. 노동계의 요구만 자꾸 이렇게 들어준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노동시장 유연성도 필요하다. 네. 이거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실제 사업장을 다니다 보면 그 유연성이 필요한데 그걸 고용의 유연성으로 할 거냐, 임금의 유연성으로 할 거냐, 근로시간 유연성으로 할 거냐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고용 유연성을 지금 건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입니다. 이게 뭐 과거에 어떤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을 건드리기 어렵다면 근로시간 유연성이라든가 임금 유연성이라도 길을 터줘서 기업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밖으로는 통상 압박과
뭐 관세, 뭐 직접 투자 이런 부담을 지고 있고 안쪽에서는 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노동시장 전체의 어떤 균형을 생각할 때 근로시간에서의 유연성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주 52시간 사실 이제 그 반도체 특별법안에 넣냐 마냐 예외 적용을 넣냐 마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첨예하게 부딪혀 아직도 결론이 안 났고. 근데 이제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이걸 적용했었을 때 이게 궤가 맞겠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반도체가 대표적이지만 교수님 생각. 지금 우리나라 어찌 보면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이제 두 축이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수출 여건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에 특히 우리 삼성전자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 사이에 TSMC는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논의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탄력 근로라고 하죠. 이걸 활용하려면 충분히 기업이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기업 입장은 좀 약간 다를 거예요. 특히 연구개발 관련돼서는 이 연구개발이라는 게 막 시간만 투입한다고 뭐가 딱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실은 밥 먹다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 없는 그런 프리한 상황에서 그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제품화가 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최소한 연구 개발직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게 요구 사항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AI 산업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I 산업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분야에 많은 그 이공계 쪽으로 많이 가는 우리 인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를 가려고 하는 어떤 공부 잘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공계 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쪽에 갔을 때 그 이상의 어떤 수익과 리턴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제약이 좀 줄어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논의는 정말 좀 전향적으로 정부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그걸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수익률이 좋은데 그런 얘기도 있고 특별 연장 근로 한도를 올해 기업들이 활용한 것도 3건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유연근로제도 중에 간주근로제도라고 있어요. 네. 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연구개발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제도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60시간 이렇게 일할 경우에는 요 정부 정책의 모순도 생기죠. 최근에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산재.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데 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만이 아니라 과로사 내심혈관 질환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AI 구로에 있는 개발자가 3개월 연속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목숨을 잃어갖고 이게 52시간의 기폭제가 됐듯이 여러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다만 기업의 요인이 뭔지 조금 우리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또 주장해왔던 게 임금 체계 중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폐지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죠. 지금 주 4.5일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도 추진단 안에서 지금 내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생각을 먼저 이건 송 교수님께 먼저 좀 의견 듣겠습니다. 저도 포괄임금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악용하는 기업들이 꽤 많았죠. 이런 네. 사례들이.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연장 근로가 당연히 있다라고 간주하고 지금 그 임금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은 이게 연장 근로는 당연시한 그러한 계약이 고용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노동 시간 단축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계약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괄임금제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실제로 근데 포괄임금제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직 근로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도 많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요새는 뭐 컴퓨터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컴퓨터 킬 때 이제 지문으로 이제 키기도 하고 또 퇴근할 때 이제 컴퓨터 꺼야 되면 또 지문으로 다 끄기도 하니까 충분히 그 실내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제가 많이 지금 개발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정당하게 내가 일한 만큼 노동시간에 합당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어쩔 수 없이 포괄임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포괄임금제에 적용되는 뭐 산업이라든가 직종을 좀 단축시켜 나가는 쪽으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포괄임금제에 대한 생각 계속 듣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런 걸 각 그 목적별로 소위 말해서 월급을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월급 하나. 그럼 이제 거기에 다 연장도 해도 되고 뭐 휴일 근로도 다 담기는 거죠. 이게 이제 악용될 경우에는 뭐 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무 중 원인이 된다고 해서 포괄 임금제 폐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오래된 고질적인 뭐 약간 불합리한 제도라고 그 다들 얘기를 했죠. 그 노동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실제 이것을 가장 반대하는 업종을 굳이 한 군데를 꼽으라면 아마 게임 업체가 아닐까 싶어요. 게임 개발하는 야근이 참 많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들이 저도 공정을 잘 모릅니다만 막판 그 크런치 모드라고 그러나요? 그 돌관 작업을 할 때 뭔가 이게 좀만 밀면 될 때 그냥 24시간 뭐 막 밤새며 하면서 노동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돌파를 해내는 그런 어떤 작업의 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 게임 산업 쪽에서 포괄 임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만이 아니고 시간 관리나 임금 관리가 좀 이렇게 불확실한 허술한 이런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도 일일이 시간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출퇴근이라든가 중간에 이렇게 그 빼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또 임금도 일일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복잡하거든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순화시켜서 그냥 고정 OT 얼마 퉁치고 이거로 이제 약간 그 오버타임 한 거를 다 보상한 거로 치자 이런 이제 합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노사 합의가 충분하고 그 불가피한 근로시간 관리가 이게 엄격하게 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 노사 합의 전제로 오케이 이런 약간 양해가 되고 있었거든요. 판례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관행을 법적인 조치로 끊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저는 갈 길이라고 봐요. 갈 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히려 난관은 근로시간 기록을 엄격하게 기록을 의무화시킨다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임금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줄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의 조정 과정에서 그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아마 조치를 취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단의 보관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포괄 임금? 아직 뭐 이제 1차 회의만 했기 때문에 세부적이진 않지만 보통 이제 연봉 계약제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는 아무리 연장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월 20만 원 이상 줄 재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연장 야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장시간 요인이어서 이제 독일의 연방법원이 3년 전부터 출퇴근 기록 의무화가 판례가 생기면서 유럽에서도 하지 않는 곳들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곳이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구개발직이나 IT 게임도 있지만 중소영세 기업도 이제 많습니다. 제대로 출퇴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래서 정부가 영세 사업장에는 이런 시스템도 출퇴근 기록 의무화를 법제화하면서 지원하겠다는 게 보관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주 4.5일제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내년부터 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일종의 테스트 베드가 시작됩니다. 정부 표현으로 이제 시범 사업이죠.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이제 보전해주는,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5일에서 4.5, 0.5일 준 만큼 일단은 보전해주는 건데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만 성공 가능성 이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제도 정착을 위해 충분한 지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지원금이 있어야만 정착이 된다면 그것도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지금 한 4년 동안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할 때 국내 사례를 이제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스페인이 최근 이제 3년 동안 중소영세 사업장으로 해서 이제 거기는 주 4일제 하면서 고용장려금을 주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폴란드도 이제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한 110개 대상으로 하반기 4.5일제를 하면서 생산성과 워라밸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내년 로드맵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4년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스톱하는 거야? 오히려 다시 지옥의 나락으로 4년 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걸 이제 확대 과정에서 연착륙하는 방식을 이제 노사정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회의에서 이제 실사례, 그러니까 주 4.5일제를 좀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기업 사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인데 주 4일제를 2022년에 도입했다가 작년에 이제 폐지한 사례인데 왜 폐지했냐? 그 회사 측의 설명은 지나친 경영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서 초과 근무가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근무 체제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실적용됐었을 때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 의견 이어서 들을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주 4.5일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임금 삭감은 없다.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의 삭감이 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급은 줄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을 하면 시간당 임금은 오르죠. 오르니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그것만큼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사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 수요 곡선이 밑으로 내려온 걸 다시 위로 올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 노동시장에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중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4.5일제라는 규제가 없었으면 그냥 있었을 것을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자와 기업 간의 고용 계약이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한 거잖아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노동 수요를 줄였는데 이걸 다시 보조금으로 이걸 보충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사중 손실 이상의 뭔가 정책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정책 효과를 확인했냐? 사실 이건 아직 좀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8년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했잖아요. 지금 벌써 한 7,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 52시간제 도입했을 때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근로자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느냐, 또는 그 일과 생활의 밸런스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퇴근 후에 어떤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많은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된 이후에 과연 근로자의 삶은 어떻게 변했고, 마찬가지로 또 기업도 많이 변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공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네. 이렇게 주 4.5일제를 강제로 도입하고 이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제 시범 사업 정말 시범 사업대로 이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 네.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한 게 조금 사실관계를 이제 바로 잡을 게 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고요. 예, 강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원법이고 참여한 기업에만 하겠다는 거고,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일부 기업이 이제 도입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주 5일제로 돌아간 기업이 있긴 합니다. 네. 실제로 있긴 해서 어제 그 사례 기업에서도 추진단 출범할 때 그 전남 광주에 있는 기업이 4일제를 하다가 4.5일제로 직원들이 합의해서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예. 우리 기업은 4.5일제가 더 맞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4.5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나 근무 형태, 그리고 클라이언트들하고의 사업의 유지, 수요 공급을 맞추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제가 단편적으로 그 배터리 기업의 그 말을 그 인사팀장의 입장을 전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비용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한국은행 그 고용연구팀장도 회의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이 3.8% 감소했다. AI 기술 확산으로 더 줄어들 근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해야 한다. 아까 노동 생산성 말씀하셨잖아요. 생산성이 줄어드는 걸 만약에 AI로 보완이 된다면 주 4.5일제 도입도 노동 생산성 감소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게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임금 부담 문제죠. 그 생산성 증가 없는데 네. 생산성이 늘지도 않았는데 근로시간 단축하는 거는 바로 비용 상승 압박이잖아요. 근데
AI 말씀하신 대로 AI나 로봇 확산하고 신기술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이 기술 그 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니, 심지어 뭐 브레이크 팩토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노동은 굉장히 빠르게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자체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뭐 주 5일 40시간 이거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근무제도를 편성하고 기업들이 그런 생산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기술 변화는 어떤 전문가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어떤 그 노동 제도나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잘 맞춰가야 된다는 그 트렌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문제는 네네. 말씀하십시오.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4.5일제 이걸 약간 정치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너무 앞장서서 끌고 갈 때 시장이나 기업들이 이렇게 적응해 가지 못하고 뭔가 정부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드라이브나 이런 거에 편승해서 자기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끌려갈 수 있고 또 노동계는 이거 정부 정책 방향인데 그 기업 압박해가지고 뭐 현대자동차 압박하고 금융 뭐 은행 압박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4.5일제 가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섭력 내지는 정치적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기술의 변화, 생산성의 어떤 증가 속도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드라이버가 걸릴까봐 그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본질이 훼손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바로 정치투쟁이나 이념 노선 이런 쪽으로 만약에 분위기가 이 논의가 흘러간다면 예.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네. 송 교수님 제가 아까 드렸던 화두 어떻게 보세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어쨌든 AI라는 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건 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그러면 보완제로서 AI를 적극 활용한다면 주 4.5일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사실 노동 생산성 자체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은 증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노동의 한계 생산을 체감한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생산량도 증가하겠지만 그 생산량이 증가하는 정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무조건 생산성은 오릅니다. 노동 생산성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전체 생산성은 오르지만 전체 생산량은 줄어드는 거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어찌 보면 생산 기술이 노동 생산성 하락을 이제 방지해 준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AI 같은 것이 나오면서 근로 시간을 좀 줄여도 이전보다 오히려 생산이 늘어날 수 있어. 지금 이러한 취지로 이제 한국은행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4.5일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그만큼 근로 시간을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으면 노동자 자체가 필요 없어요.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줄는데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는 결국 실업이 증가한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임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산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AI 기술에 의한 그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본인의 임금으로 그 수익을 얻겠지만 여기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 4.5일제라는 얘기 나왔을 때는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개발하고 육성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대통령께서는 AI 산업으로 지금 특정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분야를 지금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된 얘기가 아니다.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는 얘기다. 이런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970년대 유명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제레미 리피킨의 노동의 종말 같은 책이 있을 때 앞으로 사무직은 필요 없고 다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 했는데 전체 총 노동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고 네. 지난 10년 동안 우리도 정규 비정규직 합해서 총 노동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새로 출현하는 산업이나 일자리에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특고 플랫폼 같은 일자리가 증가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주 4.5일제는 혹은 4일제를 도입한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우리 사회가 좀 많이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지난 3년 동안 주 4일제를
5개 병동 실험했더니 환자의 친절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퇴사율이 줄어서 좋은 서비스가 일어났다는 사례도 있고 경기도 화성의 코아드라는 150명의 제조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에서는 급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월에 한 번만 주사일제하고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격주 주사일제, 지금 이제 생산직 주사일제를 키우듯이, 근데 그 회사는 끊임없이 ERP 그리고 자동화, AI 도입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함께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생산성을 높이고 4.5일제와 같은 정책을 모색하자는 게 한 3, 4년 동안의 정책 프로젝트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만약에 주 4.5일제 도입한다면 주휴수당 폐지하자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들이 워낙 많으셨죠.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건데 주 4.5일제 도입하면 주휴수당 폐지하자.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화면 나오네요.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의 말입니다.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원장님께 원장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주휴수당 문제도 그 포괄임금제만큼이나 그 굉장히 불합리한 낡은 관행이죠. 그런데 뭐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좋지 않냐면 이게 일종의 사업주들한테는 숨겨진 임금 같은 거예요. 네.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그냥 최저임금을 결정해주면 나도 거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데 15시간 이상 근로자한테는 그 주휴수당을 주고 그렇지 네. 않은 경우는 안 주고 또 뭐 플랫폼 노동이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한테 또 이게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주로 자꾸 이렇게 자기 어떤 직업을 이렇게 숨기고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만드는 데에는 주휴수당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임금 분쟁이 주휴수당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 있다가 이거 나중에 따지면 이거 주휴수당 포함 안 됐네? 그래가지고 소송에 걸리고 이런 일도 많기 때문에 임금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휴수당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얘기는 주던 월급을 빼자는 얘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 제도를 합리화해달라 이런 요구일 거기 때문에 임금제도 전체를 손질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이나 평균임금에 대한 분쟁, 임금에 대한 분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금 법적 정의를 정비하면서 주휴수당도 고쳐야 되는데 주 4.5일제 할 때 이것을 연동해서 한다. 이거는 이게 매치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 40일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할 때 그때는 큰 변화였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주휴수당 제도를 정비를 하든가. 그런데 4.5일제는 지금 추진단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4.5일제를 의무화하는 건 아니다. 뭐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정책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주휴수당 손대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간단한 거지만 그 제도를 손질하려면 굉장히 큰 법적 정비 그리고 임금 조정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 제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저거를 정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단 내에서 이 논의에 대한 향후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전혀 지금 아닙니까? 노동시간 정책하고도 상관없고 결부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소상공인이 이 기회를 빌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뜬금없긴 한데요. 송 회장님이 왜 주휴수당을 4.5일제하고 연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로그함수 지수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 챕터 2로 얘기를 꺼내셔서 근데 다만 문제 제기 취지를 보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개편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가 손절하는 게 맞다. 저도 이제 원장님하고 동의하고요. 네. 다만 이제 굳이 취지를 되짚어 보면 예. 아마 임금 부담이나 기업의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해결해달라는 화두를 던진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 등에 청년들이 잘 가지 않고 임금 격차, 이중 노동 시장 격차가 있으니
내일 채용 공제와 같은 청년 미래적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목돈 형성에 자산 형성 지원금을 이번에 같이 국정과제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소기업의 임금 지원 정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4.5일제하고는 좀 괴리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그 4.5일제가 만약에 전 사회로 확산이 되면 노동자들의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좋은 복지와 뭐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 간의 격차가 주 4.5일제 도입하면 더 극렬하게 벌어질 거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송 교수님? 지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는 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유연근무라는 거는 누군가 나의 필요에 대해서 이때 제가 일을 좀 안 하고 다른 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회사가 돌아가려면 어느 한 직원이 그 시간에 일을 안 할 때 다른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 주면 돼요. 네. 그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어느 기업에 사람들이 많으면 유연근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 명 안 돼요. 몇 명이 일하는 근로자가 몇 명 안 되면 나빠지면 그냥 그렇죠. 그럼 누군가 그걸 부재한 상황이 된다.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진짜 과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4.5일제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뭐 전면 도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 해보고 천천히 가겠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게 정말 도입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4.5일제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뭐 월요일 오후에 쉬거나 누구는 화요일 오후에 쉬거나 뭐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한 명이 월요일 오후에 딱 쉰다 그러면 그때 전체 생산 라인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톱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도 이제 존립이 위태롭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면 기업도 이제 폐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와 아니면 저 소기업에 있는 근로자 사이에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급여 차이에서도 문제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중 노동 시장에 대한 얘기. 사실 저는 뭐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장이 완벽한 아주 확고한 이중 노동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점점 그 특징이 점점 강화되는 어떤 기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려를 표현하긴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 그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지금 우리가 지금 52시간 그 도입할 때도 300일 이상 먼저 도입하고 한참 뒤에 이제 그 30일 이상까지 이렇게 확대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밑에까지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중구조화를 막는데 우리가 이제 임금 격차 얘기만 그 사회에 많이 했는데 일하는 방식과 노동의 격차를 줄여주는 방식도 이제 고민할 시간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중이 우리 사업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이제 근로자의 비중이 이제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나 이중구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래서 중소영세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기업의 자구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박리담의 성격으로 갔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해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이 자리를 다 대체하거나 자동화 방식으로 가는 선택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사실은 이대로 가면 이렇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원장님. 그러니까 근로시간 정책, 노동 정책만으로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띄게 불합리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보는 건 맞지만 그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사실은 생산물 시장의 양극화, 기업 생산성의 양극화를 무시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약간 산업 정책적 지원과 패키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할 때 과도한 영세 사업장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모든 영세 사업장을 다 이렇게 생존하기 위한 n분의 1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진입과 퇴출이 좀 더 자유로워져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근로 시간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근로 조건도 개선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그 시장이라는 건 어차피 적자 생존일 뿐이 없거든요. 네. 그 논리를 무시하고는 뭐 생산성이라든가 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노동 정책, 근로시간 정책을 잘 펼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 정책, 공정거래 정책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 4.5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출범했습니다. 기대도 우려도 다 큽니다. 이해관계 첨예하고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할 소지도 다분해 보입니다. 험난할 겁니다. 그래도 선은 넘지 말아야죠. 기대하는 쪽도 우려하는 쪽도 판 자체를 깨버리면 더 큰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